30년 만에 개헌특위 활동 시한 종료를 앞두고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가 특위 연장에 합의할지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당연히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에는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시기를 약속하지 않는 특위는 연장할 필요가 없다라면서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장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발의 시기 선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냥 깔끔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신 발의를 해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개헌 논의가 정말 어려운 게 우리가 점심시간이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누구나 배가 고픈데 모든 사람마다 먹고 싶은 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어야겠다는 필요는 똑같지만 그 내용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이 모두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개헌의 내용이 다 달라. 그래서 개헌을 하자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이 지금 그 시한이 다 돼가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대표적으로 국민의당 원내대표하고 있는 김동철 의원 있잖아요. 김동철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던 그 당시에도 언론에는 안 나왔지만 뭐 상임이나 본회의나 발언 기회가 있으면 제일 먼저 꺼내는 게 개헌이었어요. 헌법에 문제가 많아서 지금 이 정치 상황이 이렇게 복잡해지고 있다. 그래서 꼭 개헌을 해야 된다. 그거를 일종의 무조건 깔고 가는 문장 있죠. 머릿말처럼 항상 그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그런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회 안에. 그래서 그 국회 안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 개헌이 국회 발의 개헌이 파국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에서는 개헌 시기를 못 박지 말자. 이거 연장하자는 얘기예요. 내년 지방선거에 하지 말고 연장하자는 얘기고요. 그게 당 차원에서 결의가 됐습니다.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 정서와 국민의당, 민주당, 정의당 등은 지방선거와 연계해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명확하고요. 국민들은 이미 여론조사 결과 70~80%가 개헌에 찬성을 했고 지난 10월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그 부분은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지금 핵심은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무총리를 국회의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국회에서는. 의원 내각제로 가는 그 중간다리? 그렇죠. 뭐냐면 지금 현재는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잖아요. 네. 이게 아니고 국회가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여러 가지 반발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 권한을 최대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 하면 그러면 국회의원의 자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과 같은 300명을 갖고 있는 이런 후진적인 국회 시스템이 아니라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라든지 정당 명무식 비례대표라든지 해서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놓으면 가능할 수 있어? 라고 해서 국회 선거 시스템도 같이 논의가 되는 거고요. 맞물려서. 저는 차라리 국회의원 정수가 한 700에서 900명 정도 되면 의원 내각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 네. 올바른 사람들이 있다면 자 그렇게 돌아가는 거고 거기에 촛불 민심은 국민의 기본권, 복지 이쪽을 굉장히 강하게 열망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특성상 사실은 대통령 직선제를 물를 수는 없어요. 국민들이 100% 반대할 겁니다. 이거는. 당연하죠. 내골린데 그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직선제를 바꾸지는 못할 거고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국무총리를 어떻게 임명을 할 것이냐, 국회를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 권한을 어떻게 더 강화시킬 건가. 그렇죠. 그라는 말이죠. 그런 게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집권 여당, 민주당의 생각과 촛불 시민들의 생각이 얽혀 있는 대통령의 생각과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고 사실은 날짜를 뭐 밀고 땡기고 이런 문제는 사실은 지역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이미 한참 전부터 뜻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발의해서 개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고요. 청와대에서도 이미 이거에 대한 준비 작업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 내년 초반이 되겠지만 늦어도 5월 이전에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나와줘야 이것이 공고가 되고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기한이 되거든요. 지금 이미 국회에서는 합의가 되는 것은 거의 끝났다고 보고 정부에서 발의를 해서 개헌안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찬성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거의 판단을 국민들에게 맡기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가장 옳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헌법 생각만 하면은 이게 정말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 이슈가 몇 가지가 있는데, 헌법을 고치기 전에 한번 지켜보자는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헌법 굉장히 훌륭합니다. 지금 헌법도. 이게 김기춘이 장난질을 쳐놓은 그 흔적이 몇 군데 묻어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법률이에요. 이 전문부터 마지막에 노동 관련 법률이나 복지에 관련된 법률이나 경제 문제에 관련된 조항들이나 이게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다 갖추어져 있거든요. 근데 안 지켜 그걸. 제가 가장 자주 예를 드는 게 그거죠. 노동권에 대한 거. 우리가 노동 3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단 말이죠. 노동 3권. 근데 노동 3권의 하나인 그 집회결사의 자유를 통해서 파업을 하잖아요. 파업을 하고 나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해. 노조에.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물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살을 한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법원이 스스로 헌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헌법의 개정하고 아무 문제,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헌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런 조항, 그 악독한 조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노동조합법에도 있고, 노동법에도 있고, 그 장애인 관련된 법률이나 여성 관련된 법률, 청소년 관련된 법률, 조항마다 따지고 보면은 헌법의 기본권을 명백히 제한하는, 그리고 법률에서 제한하지는 않지만 행정 조치를 통해서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는 그런 독소 조항들이 이 세상에 널리고 널려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헌법을 고친다고 해서 그런 부조리한 현실이 한 번에 고쳐지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헌법은 당연히 김기춘 같은 쓰레기가 퍼다 놓은 똥덩어리들이 중간중간에 있긴 있어요.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이 너무나 훌륭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훌륭한 그 취지를 나머지 하위 법률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죠. 그 부분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많이 다루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이 전체적인 맥락은 훌륭한데 헌법 자체로서 갖고 있는 그 선언적인 의미에 굉장히 치중해 있거든요. 우리나라 네. 헌법이. 그래서 이게 선언적인 의미냐 실질적인 강제수단이냐에 대한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지금 야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법률들도 나와요. 선언의 의미를 보충해서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는 어떤 선언을 해놓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뭐 법률로 정한다. 국가의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단서들이 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헌을 하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은 노동 3권이면 노동 3권의 단서 조항을 이런 식으로 달아야 돼요. 인권이면 인권, 노동 3권이면 노동 3권에 이러한 조항을 법률로서 위반하지 못한다. 이렇게 딱 박아놔야 돼요. 그렇게 하면 논쟁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법률이 그것을 명확하게 위반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의미를 봤을 때 지금 국회는 전혀 지금 국민의 기본권, 복지 이런 데는 관심이 없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치 시스템, 권력 구조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서 개헌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수님이 얘기한 지켜보자. 그런데 안 됐어. 정말로 여태까지 지금 30년 동안 오면서 87년 이후에 30년 동안 오면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법률안들이 너무 많았단 말입니다. 집시법도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헌법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헌법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아마도 법질서를 세우기 위한, 똑바로 세우기 위한 가장 지름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개헌을 해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저도 개헌을 해야 된다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의 훌륭한 헌법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법률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국회의원들이 모르느냐? 알죠? 다 안단 말이죠. 네. 알면서도 개헌을 주장하는 거는 그만한 명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도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헌법은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운 법률이에요. 읽어보시면은 금방 알아요. 얼마나 우리하고 가까운 건지. 굉장히 쉬워요. 예, 근데 헌법과 우리 사이를 법률이 가로막고 있는 거지 헌법 내용 자체는 우리랑 굉장히 가까운 법률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고 나면 아 이게 뭔가 이 부분이 김기춘의 흔적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독소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분명히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지난 그 건국 이후에 지금까지 그 100년이 다 되어오는 지금의 시간 동안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 사회 제도가 변하고 문화가 성숙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달라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가 돼서 헌법에 반영돼야 되는 요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간다면 당연히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섣불리 지금 그 국회에서 이 꼼수를 쓰는 것처럼 어떤 특정 기관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거나 안 그러면은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 예를 들어서 탄핵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지금도 없는 권리 있죠.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권리.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딱 못 박혀 들어간다면 진짜 저는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 그게 아닌 거죠. 우리를 위한 개헌인지 누군가를 위한 개헌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저는 일단 의심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 봐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누가 잡소리를 넣는지, 누가 불합리한 압력을 행사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지율도 높고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높을 때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 적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는 더더욱이 반대를 할 텐데,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난해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안을 가결시킨 탄핵연대처럼 반개헌 세력에 맞서기 위한 개헌연대를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개헌특위 활동 중단에 대해서 여당 책임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민주당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헌연대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또 권리당원 150만 넘잖아요. 가만히 있을 리 없죠. 화이팅! 자, 그럼 개헌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나님 나와주세요. 자, 하승수 변호사님 다시 나오셨고요. 오랜만이시죠? 예, 뭐 작년에 나오고 1년 만인 네.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나오신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때 한참 촛불이 막 이글이글 불타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정권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고 네, 이러이러한 제도로 법이 바뀌고 해야 된다. 선거법도 네, 바뀌어야 네.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네, 근데 1년하고 지금 한 1, 2개월 지난 건데요. 네, 네. 바뀐 게 있습니까? 일단 지난 5월 9일 대선 때 정권도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 공약으로도 채택을 하셨고요. 그리고 안철수, 심상정 후보도 대선 때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력 대선 후보들이 이 선거제도 개혁을 공약으로 명확하게 내걸었다는 것도 좀 성과였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어쨌든 정치개혁 특위가 구성돼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제1의 지금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슈가 좀 많이 이슈로는 됐다고 할 수 있고요. 시민사회에서도 제가 이제 지금 비례민주주의 연대라는 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데 지금 550여 개 시민단체들이 정치개혁 공동행동이라는 걸 올해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1순위 과제로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나 정치권에서 그동안 뭐 이 이슈가, 이 주제가 상당히 뭐 뜨거운 감자로 좀 떠오른 거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이제 국민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많이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고, 지금 이제 앞으로 한 두세 달 안에 이걸 도입하느냐 마느냐가 개헌하고 맞물려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한 두세 달 동안 아주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선 공약의 어떤 선거제도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예. 실제로 그 1년 사이 또는 뭐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바뀐 것들이 있긴 있습니까? 뭐 아직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네. 논의만 되고 있고요. 뭐 그거는 잘 아시다시피 뭐 워낙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금 뭐 개헌도 반대하고 선거제도 개혁도 뭐 반대하고 이런 입장이라서 아직까지는 이제 뭐 성과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지만, 만약에 이제 개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국회에서 더 이상 답이 안 나오면 아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상황도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대통령 소신이기 때문에 이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국민들이 참여해서 진짜 헌법 1조에 나와 있는 국민주권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선거제도와 정치제도를 만드는 게 이게 대통령의 소신이시기 때문에 저는 뭐 아직까지는 이게 뭐 국회에서는 합의가 안 되고 있지만 대통령이 뭐 내년에 나서시고 하면
그래도 저는 좀 극적인 반전이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법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 첫 네, 번째인데 그렇습니다. 과정은 거치고 있지만 네. 결과물은 없다 이런 거고요. 네, 공약은 됐지만 아직까지 뭐 이게 법으로 통과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 대선 끝나고 지금 한 7개월 지금 돼가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위협적인 적폐를 청산하는데 우리 사회의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네. 심지어는 개헌조차서도 일반 보통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아니었거든요. 네, 네. 국회 개헌특위 만들어놨지만 사실상 거의 뭐 개점 휴업하다시피 네. 자기네들끼리 그냥 간담회 정도 하는 정도로 그냥 거치고 어떠한 결론도 도출해내지 못하고 뭐 특히 국민 참여적 방식 같은 거는 우리가 뭐 전혀 기대도 할 수 없었을 정도로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뭐 이 선거법 개정이라든지 선거제도의 개혁 같은 거는 아직은 저 우선순위 여제로 떠오르질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했는데 안 된 게 아니고 지금은 이게 적폐청산 국면이라서 요게 그 대충 이제 지금 거의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폐청산 이후에 어떤 나라를 만들 거냐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이 개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선거제도가 훨씬 더 우선하는 사안이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금 알고는 계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청와대 핵심보에도 알고는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 논의가 이제는 시작될 상황이 지금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그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뭐 지금 국정원 개혁이라든지 뭐 고위공직자 비수사처도 지금 법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선거제도 개혁도 이제 그냥 국회에만 맡겨놓으면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180명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좀 이 모든 개혁이 자초될 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특단에 이제 지금 돌파구가 좀 나오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1년 전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당시 이제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선진화법 때문에 뭐가 잘 안 되니까 자꾸 그 당시 새누리당 쪽에서 선진화법을 없애야 된다고. 네. 그때 제가 성견지명을 발의했었죠. 없애긴 냅두시오. 정권이 바뀌면 필요하다고 느낄 것이요 했는데 아직까지 안 바뀌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답은 사실 다 뻔하다고 느껴져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정치 개혁이라든지 어떤 그 현 좌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일단 대통령 공약에 이 분야가 어떻게 명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마치 이런 상황을 예견이나 한 것처럼 공약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공식적인 민주당 공약집, 거기에는 기능을 다한 1987년 헌법을 개정해서 새 시대의 헌법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첫째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의 개헌, 그리고 두 번째로 분권과 협치의 개헌, 소위 말해서 그 야당하고 주고받을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까지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미 담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국가 대개조를 약속하는 선거제도와 정부 행태를 혁신하는 개헌, 이렇게 그 아주 구체적으로 문구가 명기돼 있고요. 만일 국회가 안 한다면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대선 이후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는 지금 이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참여 개헌 논의기구,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국회한테 맡겨놨는데 안 하면 국민참여형으로 마치 지난번 원전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를 했듯이 국민참여한 개헌 논의기구를 설치해서 내년 초 2018년 초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또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공약에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동스러운 건 이거네요. 개헌 관련 공약 내용을 고집하지 않고 예. 국민의 의견에 따른 개헌을 추진하겠다. 꼭 그렇습니다. 우리 것만 추진하지는 않겠다 이거잖아요. 예, 유도리를 많이 두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개헌만큼 중요한 게 사실은 정치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화 및 지역 편중 완화를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것을 명기했고 또 대통령 선거에서의 결선 투표제 같은 것들을 공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상희 대표님 말씀대로 그동안 적폐 청산에 바빠가지고 다 못하긴 했고 또 아직도 여전히 청산해야 될 적폐가 남아있지만은 이제는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시한이 촉박하니까 움직일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 달에 정치개혁특위 활동 시간이 올해 말까지라면서요. 그렇습니다.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근데 뭐 개헌은 뭐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또는 정치개혁 이런 게 진전이 좀 있었습니까? 조금이라도? 일단 뭐 민주당하고 또 국민의당 정도까지는 지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자는 대원칙에는 지금 좀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제 민주당, 국민의당 합치면은 150석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이게 예전 같으면 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발목 잡으니까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반대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0%가 안 나오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 뭐 20%라고 하더라도 지금 300명 국회의원의 정당 득표율 20% 곱해보면 60석이 나옵니다. 다음번 총선 때 이 지지율이라면 자유한국당은 지금 120석 넘지만 4월 총선 때 120석 넘게 가져갔지만 새누리당이 이제 앞으로 이 지지율이 유지된다면 다음번 총선 때는 자기들이 의석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300 곱하기 20% 하면은 60석이 나오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그것 때문에 지금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은 지금 뭐 논리를 내세우지 않고 그냥 이 선거제도 개혁 자체에 대해서 논의를 거부하는 분위기고요. 그러면 이제 유일한 방법은 국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자유한국당을 빼고 나머지 정당들이 다 합의를 해가지고 이걸 통과시켜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현재 이 상태로만 보면 네. 국회에서는 지지부진할 거고 네.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홍준표도 보니까 개헌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 네네네. 왜냐하면 같이 연동으로 하게 되면 불리할 게 뻔한 어떤 선거가 된다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또 우리들도 이제 방송에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개헌이라는 게 국회만 가능한 거 아니잖냐. 예, 대통령이 맞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다. 네네. 근데 그건 사실 좀 최악인 부분이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대통령이 하게 되면 국회하고 어떻게 다르고 어떤 식으로 가게 됩니까? 사실은 이 선거제도 개혁은 뭐 헌법까지 안 가고 법률로도 바꿀 수 있는데 또 상당수 국가들은 헌법에 아예 명시를 해놨습니다. 비례대표제를 해야 된다. 제대로. 명시한 나라들이 뭐 핀란드나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비례대표제 이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지 않으면 위헌이 되는 거죠. 헌법 위반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돌파구를 여러 가지로 좀 모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선거법도 발의할 수 있지만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가 있고 헌법 개정하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발의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발의할 수도 있는데요. 아예 그냥 대통령이 헌법을 발의하고 대통령 발의하는 헌법 안에 선거제도는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아예 명시하자라는 게 요즘에 뭐 언론이나 시민사회에서 좀 주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방법이라도 좀 써보자. 그래서 만약에 그 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승자독식으로 가는 이 선거제도 자유한국당이 지키려고 하는 선거제도는 다 위헌이 되니까 헌법 위반이 되니까 어차피 고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지금 돌파구 하나를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개헌 특위잖아요. 예. 국회 지금 개헌 특위가 네. 사실상 지금 성과를 못 내고 여야 간 합의가 안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커졌죠. 네. 원래 이제 연초에 네.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합의된 개헌 방안을 제출하기로 했는데 네. 연초에 제출할 가능성이 지금 거의 없어진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스스로 공약한 사항을 지키려면 대통령께서 아까 우리 이상구 운영위원장이 공약집에서 말해주셨는데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부의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국민 참여 개헌 기구를 설치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원전 논의했던 공론화위원회 비슷한 형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 중심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또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구성할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정부가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명분은 생기는 거예요. 네. 이걸 만약에 처음부터 집권하자마자 정부가 이걸 먼저 시작했으면 국회가 삐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를 무시했다. 그러니까 국회 보고 하라고 대통령께서 현명하게도 기회를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국회가 지금 몇 개월 동안 공전하면서 약속된 시한 안에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것은 국회의 잘못이니까. 그렇다고 이 중요한 개헌 이슈를 이대로 국회에 맡겨놓고 까뭉개고 가고 심지어는 제1야당은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그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하겠다는 그 약속 자체를 지금 뒤집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논의에 잠깐만 맡겨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전개된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새로운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대통령 공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논의를 정부 주도로 하겠다라고 주도권을 가져가는 거는 그런 명분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헌법에도 개헌안 발의는 국회의원 과반수도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로군요. 예,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권한이니까 그걸 행사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뭐 시비걸 대상이 안 되고 더구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 충분한 시간을 줬습니다. 개헌특위는 1년 동안 활동했고 정치개혁특위도 6개월 동안 시간을 줬는데 지금 생산적인 결론을 못 내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 대통령이 나서서
해서 대통령의 소신대로 선거제도 개혁은 헌법에 명시하고 그리고 뭐 개헌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의견 들어서 공약대로 국민 참여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저는 좀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실 때가 됐다. 자, 네. 이 방송 재미를 위해서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헌이 된다 안 된다까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년 6월에 개헌이 된다 안 된다. 네, 저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그 답안지에 없는 건데. 참 재미가 없어요. 된다. 아니, 잠깐만 된다고 저 말씀하세요. 답안지에 된다. 네, 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십니까? 네. 저는 6월은 아니더라도 개헌은 된다. 아 그런다고 그것도 누가 답안지에 못해요. 없는 거라니까. 아, 진짜 아니, 그거는 답안지에 없는 거 하면 안 돼. 저보다 더 비겁하신데. 아니 개헌은 언젠가는 되겠지. 언제가 육공학으로 갈 거예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뭐 상상을 위해서 한번 네. 된다라고 해본 건데요. 일단 저는 내년 1월에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다 안 되니까 내가 개헌안 발의하겠다라고 저는 좀 선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월부터 한 3월까지 한 2달 정도 집중적인 의견 수렴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대체로 바라는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 기본권이 강화돼야 된다. 뭐 직접 민주주의. 이제는 뭐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도 시킬 수 있고 국민들이 뭐 헌법이나 법률안, 국민 발안제도 직접 국민들이 헌법이나 법률안 낼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제도들은 다 뭐 촛불 들었던 시민들이 공통된 마음이라서 그런 뭐 기본권 강화, 직접 민주주의 확대, 지방 분권 이런 것들은 뭐 별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견이 있는 것은 선거제도하고 그 권력구조 문제 정도인데 선거제도는 뭐 대통령께서 늘 비례성이 보장되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자기 소신 담으면 되고 그럼 유일한 쟁점은 이 권력구조 하나만 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2달 동안 토론해서 저는 3월에 대통령이 발의하고 만약 대통령이 그렇게 의견 수렴을 해서 발의를 하면 그걸 국회 아무리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거 부결시키는 건 엄청난 부담을 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국회 통과 가능성도 잘하면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진짜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해가지고 87년 이후에 못 바꾸고 있는 헌법도 바꾸고 선거제도도 비례성의 원칙이 헌법에 명시돼서 이제 국회에서는 도저히 안 바꿀 수가 없도록 만드는 이런 절묘한 한 수를 저는 대통령이 던지지 않으실까? 던지신다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아마 하실 가능성이 있고 네. 또 우리 시민사회에서 요구하고 네. 또 여론이 네. 또 그런 방향으로 전개되고 하면 네. 이게 제2의 촛불에 예, 기대고 그렇습니다. 열망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청와대에서는 그걸 받아 안고 네. 또 시민과 함께 네, 네.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자유한국당은 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받는다. 네.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산더미처럼 들어있어도 절대 안 받는다. 왜? 그걸 받는 순간에 6월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게 되고 홍준표 이하 모든 지도부가 전부 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게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받을 수 없다. 안 받는다. 이거는 명백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6월은 안 되더라도 못 받더라도 명분은 이미 그 상당히 이제 시민사회와 청와대라든지 개헌파가 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6월 이후에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여론에 끌려오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마 6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다시 그때 가지고 제대로 된 개헌 논의가 시작될 것이고 아마 그 전에는 심각한 줄다리기를 할 텐데 누가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느냐 하는 건데 저는 자유한국당이 여론의 지지를 청와대가 주도해가지고 여권 쪽에 유리하도록 간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홍준표로서는 버틸 수밖에 없을 건데요. 저는 버틸 명분이 딱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 권력 구조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아마 꼬투리 잡을 겁니다. 절대로 청와대가 못 받을 만한 그리고 국회가 지금까지 쭉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그 권력 구조 문제.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그 이원 집정부제. 예. 이원 집정부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낸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원 집정부제를 제기할 텐데 실제로 지난 몇 개월 동안 국회 개헌특위에 논의됐을 때 다수 전문가 의견이 이 분권형 제도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원 집정부제를 지지하는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명분으로 삼아서 이원 집정부제를 요구하면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의 지금 상당수도 그에 대해서 우호적이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의 여론이. 그래서 그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내걸 텐데 이걸 이원 집정부제를 받아들이기가 지금 여권이나 청와대에서는 또 시민사회에서 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도
수행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네. 그 파열구를 지속적으로 아마 끌고 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해요. 네네. 근데 뭐 저는 이제 또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대통령이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담아서 헌법을 발의했을 때 그걸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이 5월에 국회에서 투표에 붙였는데 5월 달에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5월 달에 국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부결시켰다. 그러면 저는 완전히 지방선거 때 오히려 더 자유한국당은 후폭풍을 맞을 거다. 선거를 생각하면 오히려 대통령의 개헌안이 내용이 자기들이 거부하기 좀 어려운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면 저는 부결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저는 또 보는 편입니다. 보고 그리고 권력구조 문제 같은 경우도 대통령께서도 뭐 지금 대통령 권한을 다 유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당히 자기 권한을 좀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 번 밝히셨고 그리고 또 선거제도 개혁만 된다면 뭐 꼭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더라도 뭐 내가 또 양보할 여지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좋은 개헌안을 발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발의한다면. 그러면 뭐 저는 그거 거부했다가는 오히려 선거 때 망하는 결과가 자유한국당은 생길 수 있으니까 저는 좀 그 부분이 희망이 있다고 보고요. 또 탄핵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에 탄핵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되겠나 생각했는데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촛불의 힘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뭐 대통령이 좋은 내용의 개헌안을 발의했을 때 그 국민들 기본권도 고 직접 민주주의도 확대한다는데 그거를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진짜 당리당략만 생각하고 거부한다면 저는 또 민심이 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해서 저는 좀 된다라고 일단은 재미를 위해서 시둥에 돌고 있는 썰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1년 채우고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여기서 사실 개헌을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유리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본인이 불리한 걸 감수하면서라도 정치개혁 및 개헌을 해내겠다는 의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선거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게 그 사이에 총선이 한 번 더 있죠. 2년 더 지나면. 그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키고 한시적으로 4년 중임제를 하는데 한 번 더 출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개헌을 할 수도 있다는 썰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닙니다. 저는 임기 단축이라는 썰을 못 들어봤습니다. 야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구상 중에 하나라고 네. 이렇게 전 들었었거든요. 아, 예. 그 원래 대선 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대선 후에 최근에는 저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은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전혀 관계없다. 개헌을 하더라도. 왜냐하면은 이미 뭐 지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고 5년 임기 보장받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개헌을 해서 뭐가 좀 바뀌더라도 그거는 2022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고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야당들도 제가 알기로는 뭐 대통령 임기 단축 같은 이야기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감히 꺼낼 수가 없죠, 지금은.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다고 생각되지만은 저는 개헌은 되는데 유불은 아닐 것이라 예상한 이유가 이제 이번 22일 날 홍준표 당대표에 대한 이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내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가능한 측면도 있고 또 두 번째 뭐 그게 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좋아하는 게 지방선거에 영향 미치니까 그거를 9월달로 미루는 거 이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개헌이나 그 선거법 개정 관련된 그 국민투표도 그러면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9월달 미뤄서 하자 이렇게 똑같이 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지금 저는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되는데 예. 무조건 6월달 지방선거와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지나치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가 많은 걸 놓칠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전 하성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정말 좋은 개헌안을 야당도 함부로 그 뿌리칠 명분이 없을 만큼 아주 매력적인 개헌안을 만들어서 딱 던져놔 주시면 그러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하는 거는 도저히 얘네들이 안 받더라도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건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약속할 수밖에 없는. 왜? 이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니까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양해하고 그러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연내에 이걸 시도하자. 이렇게 저는 이제 결판이 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조건을 만드는 그런 아주 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헌 발의는 국회 과반수 그러니까 150석 이상이 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데 그 국민투표 부의는 개헌 같은 경우는 3분의 2지 않습니까? 저 말씀 200석을 확보해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거의 120석 좀 못 되게 돼 있는데 거기서 20석 이상의 반발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의
그 매력적인 제안이 뭐가 있을 것인가? 뭐 그거는 결국 국회에다가 총리 지명권을 주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러면 자기들도 다수당으로 요즘 합당 탈당 뭐 잘하니까 이합집산 해가지고 총리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그러면 재수 좋으면 또 장관자리도 한번 해볼 수 있고 이렇게 지금까지의 국정에서 소외되고 또 앞으로도 별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없는 야당들한테도 희망과 기회가 생긴다는 의미에서 충분히 120석 내에서 이탈표를 상당 부분 만들어낼 수 있는 매력적인 제안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뭐 대로주고 말로 받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 파란한 내주더라도 그 상대편의 목을 따는 그런 전략으로 이걸 한번 제안해 볼지 않겠나 싶습니다. 무슨 복지 하시는 분이 말씀을 이렇게 먹을 따세요. 무협지를 많이 읽어가지고. 근데 그 지금까지 많은 그 전문가들이나 정치인들이 상상도 못한 아이디어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지금 권력 구조 내면에 주로는 권력 구조라든지 선거법 관련한 법들 서로 합의안을 만들어야 되니까 힘든 거잖아요. 근데 보통 국민투표는 법을 만들어 놓고 이걸 찬성하냐 안 하냐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투표를 2번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권력 구조는 뭐 대통령 중임제냐 뭐냐를 국민들한테 투표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선거 구제는 또 이러이러한 것들 중에 투표하게 만들어서 권력 구조에서 1등한 거 하나 하고 또 다른 거 하나 가져와서 그걸로 나중에 한 1년 정도 법을 만들어 안을 만든 뒤에 국민들에게 국민투표하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자꾸 권력 구조부터 시작해서 국회에서 단일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찬성이요 반대요를 물어보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뭐 그것도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주장했던 것도 비슷한 아이디어인데 뭐 그걸 국민투표로 물어보지는 좀 어렵습니다. 그건 현행 헌법상 그 뭐 권력구조나 선거제도 하나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국민투표를 물어보는 건 좀 어려운데 그렇지만 이제 저번에 신고리 5.16호기 공론화 하듯이 추첨으로 이렇게 시민들 뭐 한 500명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해 보는 거죠. 뭐 선거제도 한번 선택해 보시라고 하고 권력구조도 한번 토론해서 선택해 보시라고 하면 대체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국민들은 어쨌든 대통령 직선제는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여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통령하고 총리 사이의 권한을 어떻게 분배를 하든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이 가져야 된다. 저는 뭐 그 정도는 한국의 국민들이 대체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그 선에서 저는 정리가 될 거다. 국회의원 300명 자기들끼리는 합의를 못해도 국민들 한 300명 모여가지고 토론하면 선거제도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합의안 같은 걸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뭐 저는 대통령이 그걸 받아서 개헌안 발의를 하실 수도 있고 저는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충분히 뭐 국민투표는 아니지만 예, 국민투표에 준하는 어떤 그런 토론이나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그런 국회의원들이 정리하지 못하는 쟁점들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거다. 저는 좀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이게 이미 그러니까 그 국민 참여 개헌 논의 기구 예. 설치라고 국민 참여 개헌 논의 기구 맞습니다. 네. 이미 이게 대선 때 공약하신 거거든요. 명분이 있네요. 이거 공약하신 거를 이제 원래 바로 해야 되는데 집권하시면 바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한 이유는 국회에 대해서 충분한 기회를 드린 거잖아요. 근데 국회가 못했고 또 제1야당이 지방선거에 영향 준다는 이유 때문에 그때는 피하자라고 저렇게 고집을 부리니 그러면 그 사이에 대통령께서 이러한 국민 참여형의 공론화 기구를 운영해 보시는 거는 그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아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4년 중임제건 뭐건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5년 단임제가 괜찮다고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느 어떤 시점까지는. 그러니까 권력구조 같은 거 안 바꾸고 그 헌법 내용에 이제 뭐 인권도 강화하고 지방 뭐 등등의 최근에 필요한 것들을 좀 집어넣고 진짜 중요한 연동형 비례대표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이렇게 굉장히 좀 축소된 어떤 걸로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원포인트 개헌 같은 것도 가능한데요. 저는 일단 국민들의 요구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한계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최근에 예산 심의만 보시더라도 애들 우리가 다만 한 푼이 아쉬운 사람한테 이미 그 예산 안에 확정되어 있는 것을 2달이나 늦춰가지고 460만 명이 거의 한 5천억 가까이인 돈을 못 받게 만드는 이런 식의 정말 정치권으로서는 그 정상적으로 내릴 수 없는 판단을 자기 당의 그 당리당이라고 해서 내리는 이런 국회. 또 우리나라 전체 720만 노인 중에서 49%가 상대 비교선 이하인데 그런 노인들한테 이 5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정말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갖고 저 국밥이라도 한 걸 더 사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돈인데 그런 것을 더 주도 못할 망정 주기로 예정된 것을 뺏어가는 그런 정치인, 이런 정치인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한계가 이르는 것 같고, 우리가 이 꼴 보려고 촛불혁명을 했나 이런 식의 이제 불불 끓는 여론이 있는 데다가 두 번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따위로 할 것 같으면 내가 대통령 왜 해? 이런 식의 어떤 자괴감이 또 들 것 같아요. 이번에 방중 관련돼서도 정말 말도 아닌 것 같고 발목 잡고 이런 식의 그 소모적인 논쟁을 하면서 지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12월 31일까지 딱 기다렸다가 땡 치면 다음 날 그 연도교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제가 참았습니다. 이제는 국회에서 못하니까 국민들에게 바톤을 한번 넘겨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드라이브를 걸면 어떻게든 진전이 좀 되지 않겠나 싶고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이 관제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고 또 저 광화문에 저 촛불들을 보면서 또 힘도 없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그런 상황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이제는 근본적인 개혁을 좀 해야 된다. 그러려면 문재인 대통령은 던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걸고서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지금 도래한 게 아니냐.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다가 진짜 중요한 개혁은 못하고 시간만 줄줄 끌다가 2020년 4월에 새로 국회의원이 다수당이 될 길 기다려가지고 겨우 1년 바짝 하는 그거밖에는 주어진 게 없거든요. 그럴 바에야 한번 내줄 수 있는 건 좀 내주더라도 던져볼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야죠. 맞습니다. 예. 그 이야기만 들어도 좀 설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처음에 변호사님 나와가지고 설명하셨을 때, 야, 이거야말로 진짜 정치개혁이구나 느꼈던 부분이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정도 노력을 하셔야죠.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하승수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좋은 쪽으로 개혁을 하려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리를 취해서 진짜 필요한 것만 쏙 빼내느냐, 아니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는 조금 이제 일단 미뤄두고요. 정치권 이야기로 한번 가보면 지금 뭐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그 통합 논의도 있고 또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도 있고 뭐 최근에 재밌는 사건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참 정치권 이야기를 전하는 게 너무 재밌는 하루하루인데 사실상 이런 것도 사실은 결국에는 선거제도 뭐 이런 거랑 연관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어떻게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홍준표 대표를 뭐 그냥 지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싫어하잖아요. 제 주변에 있는 청년들도 그런데, 왜냐하면 뭐 이 정당이 좀 미래가 있는 정당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이제 계속 성장해 나가는 유권자 집단으로부터는 뭐 아주 그냥 혐오나 이런 어떻게 그런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정치를 할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선거제도입니다. 결국에는 자기들이 정당 지지는 못 받더라도 지역구, 특히 뭐 대구 경북이나 이런 지역 기반이 있는 지역구에서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도 2020년 총선 때. 그러니까 저런 아주 비상식적인 정치 행태를 보이는 것 같고요. 계속 발목 잡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뭐 자기들이 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 또 청년들의 표를 받아서 다음번에 선거 때 이기겠다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은 자기들 지분만 지키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끝없는 발목 잡기를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홍준표 대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정당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이제 제3세력을 표방했으면 사실은 지금 뭐 통합 논의 막 진행하고 있는데 통합 논의보다 더 해야 되는 게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왜냐하면 제3정당이 살아남으려면 선거제도가 바뀌는 게 중요한데, 근데 그런 거보다는 지금 뭐 이렇게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통합 논의만 하는 이유가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지금의 선거제도에서 살아남으려면 몸집을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저는 그런 통합 논의에 좀 매몰되는 경향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많이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깝고 결국에는 뭐 지금 자유한국당의 행태나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논의나 이런 것들도 결국 현행 선거제도, 이 지역구에서 1등 해야 되는 선거제도 때문에 이 선거제도를 전제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사실 납득되지 않는 이런 정치 행태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약간 보충을 하자면 그 홍준표는 지금 경남이잖아요. 그리고 주력이 지금 TK 쪽이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의 지역구가. 이제 그쪽의 출신들이 워낙 지금 목소리가 크죠. 그런데 그쪽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성수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소선거구 제도라고 하는 기존의 선거 제도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유리하니까요. 그죠? 오히려 더 아주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고 아주 강경 보수 지역 감정이 많이 섞인 발언들을 막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그쪽에서의 당 전체 지지율은 오르지 않더라도 그쪽 지지율은
높여가지고 당선자를 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쪽에서도 약간 좀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수도권에 있는 이제 원외라든지 또 원내에 있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조건에서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소선거구로 나가면 거의 다 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로 되면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된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좀 처지가 다른 거죠.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지금 통합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통합 논의의 성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어떤 몸부림 같은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이들은 기존의 소선거구 제도 하에서는 사실상 살아남기가 어렵잖아요. 소선거구 제도 하에서 살아남도록 덩치를 키워서 결과적으로는 보수의 패권자가 돼가지고 자유한국당을 누르고 위를 일어서게 되면 소선거구제에서 성산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못 가게 되면 이건 3일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알기 때문에 국민의당 내에 있는 상당한 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 특히 대선거구제를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을 가만히 보면 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라고 하는 건 이거는 굉장히 기형제이고도 파행적인 선거제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나쁜 것 중에서도 제일 나쁜 거, 족보도 없는 거, 이론에도 없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막 주장을 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은 2명이나 3명이나 4명을 뽑으면 자기가 당선될 것 같아요. 1명만 뽑으면 무조건 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잔대가리 굴려가지고 중대선거구제를 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는 이들이 중대선거구제를 이야기하는 거는 소선거구제에서는 성산이 없다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예. 그러면 소선거구제의 반대편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많이 있는 것이지 중대선거구제는 우리의 선택지 아예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주면 그러면 이들은 이제 우리 쪽으로 와서 네, 연동형 그렇습니다. 비례대표 지지 세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따져보면 대통령께서 정말 잘만 해주시면 좋은 제안만 해주시면 그리고 시민사회가 힘을 잘 몰아가지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거대한 연합체를 형성만 하기만 한다면 저는 이게 선거제도 고치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저는 주고 싶습니다. 네. 아까는 안 된다고 하시던. 그건 개헌. 아, 개헌. 개헌이 그렇다라는 거. 네. 개헌은 그 6월 달에 지금 개헌 국민투표를 선거하고 같이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찬성 반대, 찬성이 1번이고 반대가 2번이거든,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번으로 다 찍어버릴까 봐 지금 홍준표가 겁내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지만 이 선거제도를 고치는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는 이게 또 다른 문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서도 요즘에는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이야기를 아직도 하는 분들이 있지만 말씀대로 그거는 뭐 이론적으로도 근거가 좀 약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그래도 그 안에서도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조금 지지하는 목소리들은 좀 커지고 있고요. 저는 선거제도 개혁하고 개헌은 결국 맞물려서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을 아까 수도권에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는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워낙 자유한국당 내부 분위기가 뭐 안 좋으니까 홍준표 대표가 워낙 막가파식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제대로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개헌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게 그리고 명분상 뭐 이상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바라는 권력 구조를 뭐 그대로 해줄 수는 없고 그렇지만 대통령이 좀 일종의 성의를 표하고 그쪽의 의견들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뭐 소위 말하는 뭐 책임 총리제 정도 그러니까 총리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좀 추천권을 가진다든지 뭐 이런 정도를 좀 받아들인다면 저는 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특히 수도권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선거제도 개혁하는 게 자기들한테도 나쁘지 않고 개헌도 뭐 대통령이 일정한 양보를 좀 해서 한다면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에 저는 좀 처리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 완전히 동의하는데요. 이제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마치 그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지 않으면 마치 개헌이 포기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저는 그 방금 아까 우리 하 변호사님 또 어떨결에 그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집념을 표시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여론은 마치 그때 안 되면 개헌이 물 건너가는 것처럼 될까 봐 제가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저는 뭐 1차 목표가 6월 13일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 목표가 그거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네. 지금 선거 전략 때문에 이 사람들 그 아동수당 주는 거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아동수당은 뭐 7월 달부터 그리고 기초연금은 그 원래 4월 달부터
그 4월달, 7월달 이렇게 각각 주도록 되어 있는 거를 처음부터 9월 이후로 미뤄버리지 않습니까? 네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명분이 그게 상당히 또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6월달에 하자라고 최대한 설득하고 대통령께서도 설득하시고 또 시민사회도 설득하고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최대한 응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다 좋은데 제발 6월 13일만 피해 주세요. 석 달만 미루어가지고 본격적으로 그 논의합시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개헌은 기정사실화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6월달 시기에 못 되더라도 개헌이 물 건너가는 게 아니라 개헌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네. 것들을 오히려 더 네, 강화할 뭐 필요가 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개정이라든지 선거제도의 개혁 같은 거는 아직은 우선순위 의제로 떠오르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했는데 안 된 게 아니고 지금은 적폐청산 국면이라서 요게 대충 이제 지금 거의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폐청산 이후에 어떤 나라를 만들 거냐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이 개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선거제도가 훨씬 더 우선하는 사안이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금 알고는 계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청와대 핵심보에도 알고는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 논의가 이제는 시작될 상황이 지금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지금 국정원 개혁이라든지 고위공직자 비수사처도 지금 법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선거제도 개혁도 이제 그냥 국회에만 맡겨놓으면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180명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좀 이 모든 개혁이 자초될 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특단의 이제 지금 돌파구가 좀 나오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1년 전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당시 이제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선진화법 때문에 뭐가 잘 안 되니까 자꾸 그 당시 새누리당 쪽에서 선진화법을 없애야 된다고. 네. 그때 제가 성견지명을 발의했었죠. 없애긴 냅두시오. 정권이 바뀌면 필요하다고 느낄 것이요 했는데 아직까지 안 바뀌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답은 사실 다 뻔하다고 느껴져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정치 개혁이라든지 어떤 현 좌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일단 대통령 공약에 이 분야가 어떻게 명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마치 이런 상황을 예견이나 한 것처럼 공약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공식적인 민주당 공약집, 거기에는 기능을 다한 1987년 헌법을 개정해서 새 시대의 헌법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첫째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의 개헌, 그리고 두 번째로 분권과 협치의 개헌, 소위 말해서 야당하고 주고받을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까지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미 담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국가 대개조를 약속하는 선거제도와 정부 행태를 혁신하는 개헌,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문구가 명기되어 있고요. 만일 국회가 안 한다면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대선 이후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는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참여 개헌논의기구,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국회한테 맡겨놨는데 안 하면 국민참여형으로 마치 지난번 원전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를 했듯이 국민참여한 개헌논의기구를 설치해서 내년 초 2018년 초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또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공약에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동스러운 건 이거네요. 개헌 관련 공약 내용을 고집하지 않고 예. 국민의 의견에 따른 개헌을 추진하겠다. 꼭 그렇습니다. 우리 것만 추진하지는 않겠다 이거잖아요. 예, 유도리를 많이 두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개헌만큼 중요한 게 사실은 정치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화 및 지역 편중 완화를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것을 명기했고 또 대통령 선거에서의 결선 투표제 같은 것들을 공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상희 대표님 말씀대로 그동안 적폐청산에 바빠가지고 다 못하긴 했고 또 아직도 여전히 청산해야 될 적폐가 남아있지만은 이제는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시한이 촉박하니까 움직일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 달에 정치개혁특위 활동 시간이 올해 말까지라면서요. 그렇습니다.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근데 개헌은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또는 정치개혁 이런 게 진전이 좀 있었습니까? 조금이라도? 일단 민주당하고 또 국민의당 정도까지는 지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대로 30년 만에 개헌특위 활동 시한 종료를 앞두고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가 특위 연장에 합의할지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당연히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에는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시기를 약속하지 않는 특위는 연장할 필요가 없다라면서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장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발의 시기 선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냥 깔끔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신 발의를 해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개헌 논의가 정말 어려운 게 우리가 점심시간이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누구나 배가 고픈데 모든 사람마다 먹고 싶은 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어야겠다는 필요는 똑같지만 그 내용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이 모두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개헌의 내용이 다 달라. 그래서 개헌을 하자 개헌 특위를 구성하고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이 지금 그 시한이 다 돼가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대표적으로 국민의당 원내대표 하고 있는 김동철 의원 있잖아요. 김동철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던 그 당시에도 언론에는 안 나왔지만 뭐 상임이나 본회의나 발언 기회가 있으면 제일 먼저 꺼내는 게 개헌이었어요. 헌법에 문제가 많아서 지금 이 정치 상황이 이렇게 복잡해지고 있다. 그래서 꼭 개헌을 해야 된다. 그거를 일종의 무조건 깔고 가는 문장 있죠. 머릿말처럼 항상 그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그런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회 안에. 그래서 그 국회 안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 개헌이 국회 발의 개헌이 파국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에서는 개헌 시기를 못 박지 말자. 이거 연장하자는 얘기예요. 내년 지방선거에 하지 말고 연장하자는 얘기고요. 그게 당 차원에서 결의가 됐습니다.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 정서와 국민의당, 민주당, 정의당 등은 지방선거와 연계해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명확하고요. 국민들은 이미 여론조사 결과 7, 80%가 개헌에 찬성을 했고 지난 10월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그 부분은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지금 핵심은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무총리를 국회의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국회에서는. 의원 내각제로 가는 그 중간다리? 그렇죠. 뭐냐면 지금 현재는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잖아요. 네. 이게 아니고 국회가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여러 가지 반발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 권한을 최대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그러면 국회의원의 자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과 같은 300명을 갖고 있는 이런 후진적인 국회 시스템이 아니라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라든지 정당 명무식 비례대표라든지 해서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놓으면 가능할 수 있어? 라고 해서 국회 선거 시스템도 같이 논의가 되는 거고요. 맞물려서. 저는 차라리 국회의원 정수가 한 700에서 900명 정도 되면 의원 내각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 네. 올바른 사람들이 있다면, 자 그렇게 돌아가는 거고 거기에 촛불 민심은 국민의 기본권, 복지 이쪽을 굉장히 강하게 열망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특성상 사실은 대통령 직선제를 물를 수는 없어요. 국민들이 100% 반대할 겁니다. 이거는. 당연하죠. 내골린데 그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직선제를 바꾸지는 못할 거고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국무총리를 어떻게 임명을 할 것이냐, 국회를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 권한을 어떻게 더 강화시킬 건가. 그렇죠. 그라는 말이죠. 그런 게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집권 여당 민주당의 생각과 촛불 시민들의 생각이 얽혀 있는 대통령의 생각과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고 사실은 날짜를 뭐 밀고 땡기고 이런 문제는 사실은 지역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이미 한참 전부터 뜻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발의해서 개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고요. 청와대에서도 이미 이거에 대한 준비 작업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 내년 초반이 되겠지만 늦어도 5월 이전에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나와줘야 이것이 공고가 되고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기한이 되거든요. 지금 이미 국회에서는 합의가 되는 것은 거의 끝났다고 보고 정부에서 발의를 해서 개헌안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찬성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거의 판단을 국민들에게 맡기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가장 옳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헌법 생각만 하면은 이렇게 정말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 이슈가 몇 가지가 있는데, 헌법을 고치기 전에 한번 지켜보자는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헌법 굉장히 훌륭합니다. 지금 헌법도. 이게 김규춘이
장난질을 쳐놓은 그 흔적이 몇 군데 묻어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법률이에요. 이 전문부터 마지막에 노동 관련 법률이나 복지에 관련된 법률이나 경제문제에 관련된 조항들이나 이게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다 갖추어져 있거든요. 근데 안 지켜 그걸. 제가 가장 자주 예를 드는 게 그거죠. 노동권에 대한 거. 우리가 노동상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단 말이죠. 노동상권. 근데 노동상권의 하나인 그 집회결사의 자유를 통해서 파업을 하잖아요. 파업을 하고 나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해. 노조에.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물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살을 한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법원이 스스로 헌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헌법에 개정하고 아무 문제,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헌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런 조항, 그 악독한 조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노동조합법에도 있고, 노동법에도 있고, 그 장애인 관련된 법률이나 여성 관련된 법률, 청소년 관련된 법률, 조항마다 따지고 보면은 헌법의 기본권을 명백히 제한하는, 그리고 법률에서 제한하지는 않지만 행정 조치를 통해서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는 그런 독소 조항들이 이 세상에 널리고 널려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헌법을 고친다고 해서 그런 부조리한 현실이 한 번에 고쳐지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헌법은 당연히 김기춘 같은 쓰레기가 퍼다 놓은 똥덩어리들이 중간중간에 있긴 있어요.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이 너무나 훌륭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훌륭한 그 취지를 나머지 하위 법률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죠. 그 부분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많이 다루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이 전체적인 맥락은 훌륭한데 헌법 자체로서 갖고 있는 그 선언적인 의미에 굉장히 치중해 있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이. 그래서 이게 선언적인 의미냐 실질적인 강제수단이냐에 대한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지금 야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법률들도 나와요. 선언의 의미를 보충해서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는 어떤 선언을 해놓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뭐 법률로 정한다. 국가의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단서들이 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헌을 하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은 노동 3권이면 노동 3권의 단서 조항을 이런 식으로 달아야 돼요. 인권이면 인권, 노동 3권이면 노동 3권에 이러한 조항을 법률로서 위반하지 못한다. 이렇게 딱 박아놔야 돼요. 그렇게 하면 논쟁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법률이 그것을 명확하게 위반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의미를 봤을 때 지금 국회는 전혀 지금 국민의 기본권, 복지 이런 데는 관심이 없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치 시스템, 권력 구조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서 개헌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수님이 얘기한 지켜보자. 그런데 안 됐어. 정말로 여태까지 지금 30년 동안 오면서 87년 이후에 30년 동안 오면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법률안들이 너무 많았단 말입니다. 집시법도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헌법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헌법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아마도 법 질서를 세우기 위한, 똑바로 세우기 위한 가장 지름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개헌을 해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저도 개헌을 해야 된다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의 훌륭한 헌법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법률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국회의원들이 모르느냐? 알죠. 다 안단 말이죠. 네. 알면서도 개헌을 주장하는 거는 그만한 명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도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헌법은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운 법률이에요. 읽어보시면은 금방 알아요. 얼마나 우리하고 가까운 건지. 굉장히 쉬워요. 예, 근데 헌법과 우리 사이를 법률이 가로막고 있는 거지 헌법 내용 자체는 우리랑 굉장히 가까운 법률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고 나면 아 이게 뭔가 이 부분이 김기춘의 흔적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독소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분명히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지난 그 건국 이후에 지금까지 그 100년이 다 되어오는 지금의 시간 동안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 사회 제도가 변하고 문화가 성숙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달라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가 돼서 헌법에 반영돼야 되는 요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간다면 당연히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섣불리 지금 그 국회에서 이 꼼수를 쓰는 것처럼 어떤 특정 기관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거나 안 그러면은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 예를 들어서 탄핵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지금도 없는 권리 있죠.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권리.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딱 못 박혀 들어간다면 진짜 저는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 그게 아닌 거죠. 우리를 위한 개헌인지 누군가를 위한 개헌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저는 일단 의심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 봐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누가 잡소리를 넣는지, 누가 불합리한 압력을 행사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지율도 높고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높을 때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 적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는 더더욱이 반대를 할 텐데,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난해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안을 가결시킨 탄핵연대처럼 반개헌 세력에 맞서기 위한 개헌연대를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개헌특위 활동 중단에 대해서 여당 책임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민주당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헌연대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또 권리당원 150만 넘잖아요. 가만히 있을 리 없죠. 화이팅! 자, 그럼 개헌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나님 나와주세요. 자, 하승수 변호사님 다시 나오셨고요. 오랜만이시죠? 예, 아유, 뭐 작년에 나오고 1년 네. 만인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나오신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때 한참 촛불이 막 이글이글 불타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정권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고 네, 이러이러한 제도로 법이 바뀌고 해야 된다. 선거법도 네, 바뀌어야 네.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네, 근데 1년하고 지금 한 1, 2개월 지난 건데요. 네, 네. 바뀐 게 있습니까? 일단 지난 5월 9일 대선 때 정권도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 공약으로도 채택을 하셨고요. 그리고 안철수 심상정 후보도 대선 때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력 대선 후보들이 이 선거제도 개혁을 공약으로 명확하게 내걸었다는 것도 좀 성과였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어쨌든 정치개혁 특위가 구성돼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제1의 지금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슈가 좀 많이 이슈로는 됐다고 할 수 있고요. 시민사회에서도 제가 이제 지금 비례민주주의 연대라는 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데 지금 550여 개 시민단체들이 정치개혁 공동행동이라는 걸 올해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1순위 과제로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나 정치권에서 그동안 뭐 이 이슈가, 이 주제가 상당히 뭐 뜨거운 감자로 좀 떠오른 거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이제 국민들 중에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많이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고, 지금 이제 앞으로 한 두세 달 안에 이걸 도입하느냐 마느냐가 개헌하고 맞물려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한 두세 달 동안 아주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선 공약의 어떤 선거제도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예. 실제로 그 1년 사이 또는 뭐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바뀐 것들이 있긴 있습니까? 뭐 아직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네. 논의만 되고 있고요. 뭐 그거는 잘 아시다시피 뭐 워낙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금 뭐 개헌도 반대하고 선거제도 개혁도 뭐 반대하고 이런 입장이라서 아직까지는 이제 뭐 성과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지만, 만약에 이제 개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국회에서 더 이상 답이 안 나오면 아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상황도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대통령 소신이기 때문에 이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국민들이 참여해서 진짜 헌법 1조에 나와 있는 국민주권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선거제도와 정치제도를 만드는 게 이게 대통령의 소신이시기 때문에 저는 뭐 아직까지는 이게 뭐 국회에서는 합의가 안 되고 있지만 대통령이 뭐 내년에 나서시고 하면 그래도 저는 좀 극적인 반전이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법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 첫 네, 번째인데 그렇습니다. 과정은 거치고 있지만 네. 결과물은 없다 이런 거고요. 네, 공약은 됐지만 아직까지 뭐 이게 법으로 통과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 대선 끝나고 지금 한 7개월 지금 돼가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위협적인 적폐를 청산하는데 우리 사회의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네. 심지어는 개헌조차서도 일반 보통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아니었거든요. 네네. 국회 개헌특위 만들어놨지만 사실상 거의 뭐 개점 휴업하다시피 네. 자기네들끼리 그냥 간담회 정도 하는 정도로 그치고 어떠한 결론도 도출해내지 못하고 뭐 특히 국민 참여적 방식 같은 거는 우리가 뭐 전혀 기대도 할 수 없었을 정도로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뭐 이 선거법